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 3번까지 있었는데, 오늘 문제는 사실 그 어렵다기보다는 주요 쟁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리해서 쓰느냐, 이것이 아마 시험의 그 문제의 관건이었다고 봐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자, 요거를 그 배점 안에 얼마나 속도감 있게 빠른 속도로 중요 시험에,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2번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1번하고 3번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와서 얼마나 빠른 속도감 있게 문제를 푸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였고, 특히 이제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판례가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10개 이상 판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거이전비 관련돼서는 주요 쟁점들을 깡그리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이제 주거이전비의 득점 포인트는 이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제2항. 여러분들이 잠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생활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활보상은 뭐예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다. 그렇죠? 정책적 배려다. 이제 이렇게 판시하다 보니까 이 우리 대표적인 그 소유자, 그렇죠? 주거용 건축물에, 이게 주거용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세입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토지보상 법령에서 그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대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법적 그 장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판시를 해놓고는 또 이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78조 제1항 제4항 요게 강행규정이다. 그쵸? 강행규정. 요렇게 판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용 세입자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이게 이제 주거이전비죠. 주거이전비. 그 중에서 칙제 54조 제2항. 요것이 뭐다? 요것도 강행규정이다. 그쵸? 요거 강행규정이다. 자, 강행규정이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그 개인적 공권, 앞에 행정법 총론에서 개인적 공권에서 우리가 그 강행법규하고요. 그렇죠? 강행법규하고 그다음에 사익보호성. 그렇죠? 요게 있으면은 개인적 공권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재판 청구권, 요거는 뭐 헌법상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를 뭐라고 그런다? 원고적격. 그렇죠? 원고적격 내지는 요것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상 이익. 자, 그렇다 그러면 이주대책의 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는, 그렇죠? 강행규정이다. 강행법규 이거 다 전부 사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익보호. 그 행정법 총론적으로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고, 행정법 소송법 쪽 뒤로 나가면은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둘 다, 그렇죠? 둘 다 이게 받게 되는데, 그냥 뭐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주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주대책 공고, 별도로 이것도 이주대책 공고를 하고요. 20회 시험에 이주대책 공고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이전비 신청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별도로 당사자가 이걸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확인결정에 대해서 처분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상고성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확인결정이 됐을 때 이주대책은 그거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주거이전비도 마찬가지 주거이전비 신청 공고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현수막 같은 걸 봤을 거예요. 재개발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사업지구에 보면은 주거이전비 공고가 딱 떠요. 그러면 그 주거이전비 신청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세입자가 중에서 세대주가 하는 거지 세대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판시가 뭐냐면 바로 세입자 이것도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거이전비 관련돼서 이게 그 강행법규가 이제 판시가 되면서 특징이 하나 이제 특징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살살살 꼬신 거지. 살살살 꼬셔서 우리 도정법에는 뭐가 있냐면 도정법에 하나 그 장치가 있는 게 임시 수용 시설이 있어요. 임시 수용 시설. 우리 토지보상법에는 없는데 이 도정법의 임시 수용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 아파트. 그렇죠? 자, 임대 아파트를 주면서 야, 임대 아파트 줄 테니까 주거의전비 포기각서를 써라. 이렇게 이제 살살살 구슬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인 가족의 4개월치의 주거의전비는 우리 2025년도 공고에 보면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2,400만 원은 요건 포기하고 야, 요거 임대 아파트 줄 테니까 요거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살살 구슬러 가지고 세입자가 거기에 대해서 포기각서 쓰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죠? 이 주거의전비 달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거의전비 강행 규정이고 포기각서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대표적인 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왜 그 세입자만 주나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소유자는 이미 이주대책으로 딱지 줘. 그렇죠? 이것도 강행규정. 이것도 소유자 그러면 너무 소유자만 이게 보호하게 되잖아요. 이미 소유자는 이주대책 그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특별공급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주는 걸 뭐라 해? 우리가 실무적으로 딱지 받는다 그러잖아. 딱지. 그렇죠? 입주권. 이미 소유자는 딱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소유자도 여기 살고 있으면 2개월치 주는 거야. 약간 시혜적으로 주는 거야. 소유자는 거기다 대고 이거 왜 강행 규정 아니냐. 소유자는 이미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특별공급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한 번 더 강행 규정으로 해가지고 시행규칙 54조 1항은 왜 강행 규정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이미 혜택을 판례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이 세입자에 대해서 보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행규칙 제54조 2항을 강행 규정으로 판시해가지고 그쵸?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법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그쵸? 이 포기각서를 하더라도 그 주거의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테마를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 생활보상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헌재랑 대법원이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와 세입자, 이 이주대책하고 주거의전비가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생활보상, 이걸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판시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이제 이르렀고 이것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번의 이제 그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이게 농업손실보상 관련해서 오늘 나눠드린 이 판례 이 두 가지가 그 2019도 32696 그렇죠? 오늘 이 문제를 두 개 다 낼 수가 없어서 먼저 하나만 먼저 냈는데요. 먼저 2019도에 32696 그 다음에 나눠드린 판례가 이게 그 콩나물 재배와 관련된 판례죠. 2022도에 34913 이게 두 개가 다 농업손실보상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먼저 시험을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대 자료로 제가 드렸고요. 둘 다 문제를 내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 20점 범위 내에서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제 밑에 거는 추가 자료로 드렸고 요 추가 자료는 여러분 뒤에 논문 또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추가 자료는 25페이지에 제가 두세 페이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농업손실보상도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농업손실보상은 2년치를 줬어요. 2년치. 그쵸? 2년치. 그래서 도별 농작물 조수비 곱하기 2년치 곱하기 면적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자, 이거는 2년치 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 그렇죠?
제가 이게 문제의 설명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몇 개 외워가지고 딱 쓴다고 이게 점수를 잘 받질 않아요. 제가 요즘 그 교수님들 채점하는 걸 보니까 요거를 그냥 그거 외워서 탁 쓴다 그래서 점수를 딱 받는 게 아니라 요 그 쟁점에 대한 논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뭐 논점의 정의 서론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소결 또는 결론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지 이거를 굉장히 논리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 경쟁력 있는 답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2년치 이렇게 줘가지고 지력을 이용한다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력을 이용해서 직접 먹는 게 뭐예요? 무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고구마, 그지?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은, 자, 구황작물들은 전부 여기 무는 그거 아니지만, 이거 채소지만, 요거는 구황작물이잖아요. 요건 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 지력을 받아가지고, 왜 벼가 나가지고, 그쵸?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 아빠, 벼는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열매에서 나는 거야? 그쵸?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살을 걸, 개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벼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쵸? 황당한, 그런데 뭐 사실 뭐 요즘 뭐 그렇죠. 애들이 다. 그쵸?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지력을 땅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니면 땅의 지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용하는 건 이제 2년치로 전통적인 농업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뭐냐면은 이게 그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않는 경우는 뭐냐? 요거는 영업보상처럼 어떻게 해요? 영업보상처럼 어떻게 되냐면 4개월치로 준다, 그렇죠? 4개월치.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법령에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신규칙하고 이 판례는 또 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따라서 칙이 이제 변하긴 했는데 판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농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자, 영업 4개월치, 그렇죠? 농업 2년치, 그렇죠?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영농손실보상. 요새는 이제 통칭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농업손실보상을 영농손실보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일단은 농업손실보상이 정확한 법률명이고요. 법률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규칙하고 판례에서는 영농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농업손실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영농손실보상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거 영업보상하고 그다음에 지력을 이용하는 거 요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지력을 이용하는 걸 묶어가지고 뭘로 표현한다? 영농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대법원 판례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농업손실보상 내가 농업손실 공부를 했는데 영농손실보상으로 나온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지력을 이용하는 것과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실무적인 시행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시행규칙도 영농손실보상 이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시행규칙도 그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근데 법률에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사실은 요 판례는 어렵지 않아요. 요 지력을 요 부분 요 판례는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요 판례가 용어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2019도 32696 판결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48조 2항 단서 해가지고 요러한 요거는 칙을 바꾸면서 이게 그 18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겉벌이하고 그 다음에 오이하고 18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사자로 하는 그 농업손실보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정비를 해가지고 평균 생산량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농민이라고 그랬을 때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겉벌이하고 오이하고 18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은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서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저게 보상 투기가 농업손실보상의 보상 투기가 만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즉각 바꾸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즉각 바꾸는 과정이 뭐였냐면 이게 그 사업인정고시는 있었지만
보상계획 공고가 뒤에 있었어요. 자, 보상계획 공고가 뒤에 있었는데 사업인정고시는 있었지만 보상계획 공고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상계획 공고해서 그 다음에 보상금 책정해서 협의 이렇게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들어가고 그쵸? 요 앞부분은 뭐 얘기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협의를 안 했다 이렇게 안 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경우에 이제 사업인정고시 한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하는데 요 시점에서 법을 바꾼 거야 중간에. 근데 보상계획 공고 당시에 그쵸 요거를 그냥 적용해 버린 거지 그냥 2배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뭐야 이거 왜 사업인정고시 있었는데 왜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나 오이 겉벌이보다 오이 180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실제 소득의 상한을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이거는 소급 입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쵸 소급 입법에 정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 시점이 뭐야 협의 당시 재결 당시. 우리는 협의 당시에 뭐요? 협의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금 주는 거지. 그때 농사 짓거나 그때 해야 돼. 그다음에 재결까지 갔다 그러면 재결 당시에 그쵸? 농사 짓거나 뭐 해고래야 이게 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게 보상 금액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쵸?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가격 시점에 협의 당시 또는 재결 당시 보상금을 책정한 다음에 요 협의 당시 재결 당시의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준단 말이야. 그렇죠? 가격 시점 이전에 뭐 바뀌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 이거 바로 바뀐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급법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협의 당시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시점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가격 시점 당시에 보상 금액이 책정되기 전에는 그 뭐 법이 바뀌거든 말든 그거는 뭐 니네 사정이고 그렇죠? 우리는 요 바뀐 법에 따라서 이 보상액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공고되는 거 보면 주거 이전비하고 사실상 그 분묘 이장비는 공고된 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야? 사실상 농업손실보상도 도별 농작물 조수입 같은 경우는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 판단의 문제가. 그렇죠? 왜냐면 물적 대상하고 인적 대상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는 농업손실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주거이전비, 분묘이장비는 그냥 고시된 대로 주는 거지. 그렇죠? 요게 차이점이 요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하는 요런 포인트였고 요 판례는 그래서 요거는 정당보상 원칙 위배된다.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했으니까 요 정당보상 위배된다. 비례 원칙 위배된다. 위임법 한계를 위반한 거다. 왜냐면 위임법에서는 정당보상 하라고 그랬는데 법률에는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보상 하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확 줄여 버리냐.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도 일반인이 짓는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해 가지고 농사를 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사실은. 이번엔 슈퍼맨이 아닌다면 일반적으로 평균 생산량의 2배를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했던 거지. 이게 겉벌이와 오이 180배 이상 차이 나도록 이렇게 처음에 법령을 이 칙을 만든 거는 사실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이게 현장 실무를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장 실무를 반영해서 진짜 농사꾼이 농사 잘 지어도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합당하다 본 거예요. 대법원도 이걸 합당하게 본 거고 그래서 이게 보상계획 공고 당시에 이게 법령의 개정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이나 정당보상 위배되거나 비례원칙 위임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를 판시한 거고요. 또 하나 요 판례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콩나물 재배업 그쵸? 콩나물 재배업.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신 분들은 저도 이 안방에 여기에 시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루를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 여기다 이렇게 콩나물 내서 이렇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콩나물을 담아 놓으면은 여기다 막 물을 주면은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콩나물이 막 자라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 이 콩나물 재배업도 재배업이라는 게 이건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 요 판례에서 이거 보면은 이 콩나물 재배업에 관련된 요 판례도 사실상 농업손실보상이라는 게 토지 농지를 보상해서 부대적으로 그렇죠? 부대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서 이게 여기서 이제 간접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지가 직접 보상이라고 하면
이 그 농업손실보상은 영농보상 이거는 간접보상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보상, 이 정남석 교수는 포인트 좀 잘못 찍으셨는데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에 간접보상의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 농지가 직접 보상이면 이 부대적으로 주는 농업손실보상은 이게 간접보상이면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농장 콩나물 재배업도 결국은 지령을 이용하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부양을 해가지고, 왜 여러분 그 시골에 보면은 송이 버섯 같은 거, 버섯도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뿌려서 이 그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키우잖아요. 콩나물 재배업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냥 그 땅 속에다 묻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용기 트레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 가지고 그게 이제 콩나물이 자라는 거거든. 요게 콩나물이 바닥으로 들어가면 이 콩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공중으로 부양해서 키우면 콩나물 재배업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안방에 뭐 콩나물을 이제 어렸을 때 키워보신 분들은, 그래, 요 공중에서 키우는 거지. 그쵸? 이게 콩나물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콩을 키우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 콩나물 재배는 트레이 방식으로 위에다가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요런 거죠. 요렇게 요러한 그 재배업. 근데 요게 문제 뭐냐면, 요게 농작물 그 실제 소득 인정 기준에 없어요. 콩나물 재배업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없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관계 규정을 유추경영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버섯을 재배하거나 트레이를 가지고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것처럼 공중부양으로다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유추정해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없더라도 이걸 관계기준 유추정해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뭐 한 3기 정도 가면 요 그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거까지도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이제 요런 컨셉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 지력을 이용하느냐 지력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죠? 요런 부분들이 칙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뭐 신비듬이라든지, 엊그제 제가 그 보상하러 갔을 때 그 예식장에서 쓰는 뭐더라, 갑자기 그 잊어버렸는데, 예식장에서 쓰는 이 꽃 그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식을, 그것도 이제 키우는 건데 그건 되게 비싸더라고. 그쵸? 그것도 엄청 한 꽃에 1,500원씩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곳이 세 곳밖에 없다 하더라고.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아주 특이하게 재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두 판례가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런 지력 이용하는 경우, 또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컨셉으로 나온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이해한 다음에 논리를 따라가서 답안을 써야 정확한 답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36회 1번 문제로 출제됐던 영업손실보상 관련돼서 제가 한 번 더 냈는데, 자, 영업손실보상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그 시행규칙 제 45조죠. 45조. 그다음에 칙 46조에서 폐업과, 그쵸? 폐업에 관련돼서 배허혐, 그쵸? 세 가지 등장하는데, 자, 칙 45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그쵸?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쵸?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자, 허가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전부터 뭐 어떻게 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올해 1번 문제에서도 이제 칙제 45조 요건을 물어봤는데, 요것만 영업보상에 대한 요건을 물어봤는데, 실제로 올해 그 콘크리트 공장은 여기까지 물어본 거지, 여기까지. 그쵸? 폐업과 휴업의 특수성, 특히 콘크리트 공장 같은 경우는 허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민원 같은,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혐오 시설이잖아. 배우지의 특수성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허가 여부, 그렇죠? 허가 받는 부분이라든지 혐오 시설, 그렇죠? 이런 거고, 판례는 이전 가능성 여부, 그렇죠? 이전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콘크리트 공장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그렇죠? 허가, 그래서 그다음에 혐오, 그래서 갤러리아 포레 옆에 그 콘크리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갤러리아 포레가
지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폐업으로 보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상 콘크리트 공장은 폐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대문 안에 지금 3표 레미콘만 있었어요. 그렇죠? 풍납토성에 3표 레미콘만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도 엄청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4시간 안에 현장으로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굳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그 하는 기계 그 차는 전부 돌고 있잖아. 그렇지? 그걸 물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4시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3표 레미콘이 거의 그 수도권에서 독점을 했는데 서울에서 독점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그래 봐야 사실 폐업으로 한다 그래도 그렇죠? 2년치밖에 뭐 안 주잖아. 그렇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동안 수십 년간 독점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억울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뭐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어쨌든 요 문제 3번에서 이제 요 포인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5.1장 그렇죠? 이 모란장 사건인데 모란장 5.1장 사건인데 이 5.1장은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라보면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 양평인데 양평은 38장이에요. 3일, 8일 양평 읍내 뒤에 보면은 거기 장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를 해서 그렇게 그 장터 내에서 장터 밖에는 안 되고 그 장터 내에서는 적법하게 5일에 한 번씩 거기서 자유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일종의 자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5.1장은 무허가는 아닙니다. 무허가는 아니고 이게 무슨 특별법이 있는데 뭐 그 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구역을 정해서 자유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5.1장은 뭐 이게 뭐 무허가 뭐 이런 걸로 적으시면 안 돼요. 5.1장은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이렇게 시골의 시군구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자유영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향수가 있었는지 우리 대법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뭐 무허가에다가 전부 다가 그렇죠? 뭐 그냥 천막 치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그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적법부터 뭐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느냐. 그렇죠? 이걸로 치기에는 무슨 그냥 간이 천막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이게 안 됐다 해서 대법원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보상을 하자. 그리고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는 억울하니까 야, 그 5.1장 영업보상 하더라도 5분의 1 해야 된다. 왜냐면 5.1장이잖아. 그렇지? 5분의 1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하루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루 장사하고 하루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다 이게 소요된다. 그래서 다 줘라.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대법원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5.1장 판례를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업손실보상에서 가설건축물은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일단 가설 건축물 자체가 보상 대상이 되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이 뭐예요? 영업 보상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근데 되게 문제가 뭐냐면 실무에서는 이게 가설 건축물에 관련돼서 이게 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가 돼요. 그렇죠? 무허가가 되는데 무허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또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방토지중개원 하면서 한 사람은 적법하게 계속 연장 허가를 해가지고 가설 건축물로 보상을 못 받고 한 사람은 이 3번 연장에 3년씩 3번 했는데 한 번을 했는데 2번 안 했어. 그래서 무허가가 된 거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됐어. 6년 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보상이 되고,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이 되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저기 지방토지중개원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은 기각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 가설 건축물 자체가 보상 대상이 안 되고 영업 보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맨날 나오는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허가는 해주는데 왜 적법하게 연장했던 가설 건축물은 안 해주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설 건축물은 핵심이 뭐냐면은 너 이미 그 때려부실 거 알고 있었잖냐, 그렇죠? 그 중요한 거야 그게. 결혼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당신이 이렇게 부부싸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 전에 그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사실을 알고 결혼한 거하고 그냥 뭐 해서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유부녀 유부남들은 굉장히 알 수 있는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때려부실 걸 알고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보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 청구하고 몰라. 무슨 말인지 내가 얘기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하면은 그 결혼 전에 무슨 약속을 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요. 이게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 이 배점 안에 이거를 박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1번은 좀 쉬웠죠. 주거의존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5점. 그래서 의취지 요건 정도 쓰시면 돼요.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의취지 요건, 그쵸? 시행규칙지 54조 2항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는 건 좀 어렵고요. 그쵸? 자, 이 페이지 보시면 토지보상법상의 주거의존비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주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의존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다. 생활분의 성격. 그쵸? 물론 이제 소유자도 줍니다. 소유자도 주긴 하는데 세입자가 여기서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페이지 보면 시행규칙 54조 2항 이게 조문을 줄 수도 있는데 조문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주거의존비 여부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의존비 대상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어렵게 나오면은 자, 공익사업 2항에 보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무상 세입자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세입자.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포함한다. 그래서 사업 이전 고시일던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 등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을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3개월 이상 동그라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 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의존비를 보상한다. 그렇죠? 다만 무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주거의존비를 보상한다. 그렇죠? 무건축물에 어떻게 확인해요? 주민등록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54조 2항, 3항, 4항 요게 약간, 그쵸? 거주 사실은 입증해야 되고, 4항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5인 이상 했는데, 6인까지도 반영이 됐어요. 가구 원수 6인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그 78조 5항, 시행규칙 54조 2항, 그쵸? 도정법, 이 규정들에 있어서, 이런 규정의 내용, 형식, 입법, 경위 이런 걸 따져보면 주거의존비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주를